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 제 아들이 4살이거든요. 아들이 장난감 차를 좋아해서 한 방은 장난감 차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신이 나서 노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웃게 돼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참 많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서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즘 새삼스럽게 집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을 수 있고 이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를 소유하는 게 예전에는 꿈만 같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 덕분에 인생을 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때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100세 시대에 이제 반을 살다 보니 제 인생을 돌아볼 시간도 필요하겠더라고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10여 년을 바보처럼 살아야 했던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꽤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께서 무역업을 하셨고 사업이 잘 되어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종로의 한 전원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셨어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쁘셔도 항상 가족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주기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계시며 저희 남매를 항상 사이들이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나날이 얼굴에 근심이 쌓여갔습니다. 어머니와도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이번 달 생활비 안 줘? 조금 기다려봐. 요즘 회사 상황이 좋지가 않아. 투잡하는 것도 많은데. 어쩌려고 그래? 진수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 집이라도 팔든가. 나도 힘들어. 집을 팔 수도 없게 됐다고. 두 분의 대화를 엿듣고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어 학업에 열중하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2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많이 본 장면이라 집에 큰일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진수야, 일을 어쩌냐? 우리 집 쫄딱 망했다. 너희 아빠 회사가 다 넘어갔어. 엄마, 울지 마요. 아빠는요? 여동생도 울고 있는 어머니 옆에서 따라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집에 낯선 사람들이 방문해서 돈을 갚으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회사가 기울어갈 때쯤에 직원들을 자르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쌓인 빚이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힘든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곰팡이 피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반지하 빌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힘든 티를 내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다시 사업을 시작할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때부터 버스기사 일을 하시며 돈을 버시고 버는 족족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도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한순간에 가난한 삶을 살게 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처음에는 반지하 집에 살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오빠, 바퀴벌레 또 나왔어. 어디? 내가 잡아줄게. 바퀴벌레를 잡아서 버리고 나면 동생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런 집에서 못 살아. 온몸이 가려워.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언제까지 살아야 돼? 소진아,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드셔. 우리 적응해서 살아보자.
어쩔 수 없잖아.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동생도 차차 가난한 반지하 생활에 적응을 해갔습니다. 전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동생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일을 하다 지쳐서 돌아오는 부모님을 보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전단지 알바부터 시작해서 공사장 일까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해본 것 같네요. 그 돈으로 동생과 제가 쓸 용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권이 아닌 지방 4년제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권에도 갈 수가 있었지만 그러면 장학금을 받지는 못하게 되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을 선택했어요. 그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서 작은 고시원에 혼자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고 동생 용돈도 보내주기도 하면서 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집에 가면 가슴이 턱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빚이 어마어마해서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얼른 저도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학교 점수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결국 매번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다가 조기 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졸업을 한 후에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께서는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을 절게 되셨습니다. 그 바람에 버스 운전기사를 하지 못하고 앉아서 핸드폰을 조립하는 공장에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암담했어요. 지친 부모님을 보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퇴근해요? 힘드셨죠? 제가 밥 해놨어요. 그래, 진수야. 근데 너 전역했니? 네, 저 엊그제 전역하고 왔잖아요. 이제 취업하고 저도 돈 벌면 열심히 빚 갚을게요. 제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도 많이 갚았어. 사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너희 외할머니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해주시고 너희 아빠랑 나랑 벌어서 이제 8억만 갚으면 돼. 그래요? 그럼 제가 벌면 금방 갚겠네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미안하다. 너희한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한테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우리 화이팅해요. 엄마 오지 마요. 저 속상해요. 그래 안 울어. 동생은 꾸준히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전역을 하고 24살 때부터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사원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굽신대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자존심 다 버리고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에 성과금도 많이 받았고요. 버는 돈 족족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저는 단벌 신사로 살았어요. 고단벌 제대로 사입지도 않고 돈이 아까워서 담배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유혹은 많았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일할 때 담배 피우며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 서 있기만 했어요. 박지수 진짜 독하다. 웬만하면 피울만도 한데. 야, 내가 한 가지 줄게. 피워봐. 아닙니다. 한번 피우면 계속 피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옆에서 간접 흡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끼는 데에는 도 같아서 제 기준으로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절대 돈을 쓰지 않고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경제관념이 남달랐어요. 부모님은 임대아파트로 이사해서 살고 계셨고 동생은 혼자 돈을 벌며 자취를 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집이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어서 아버지 빚을 함께 갚으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첨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월급이 들어오면 정말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남는 생활비는 1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또 한 달을 열심히 살아야 했죠.
그러다 보니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살았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호감이 가는 이성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저 멀리서 바라보다 포기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30에 저희 아버지 빚을 다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족 모임을 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7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그 큰 나무 같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소진아, 여보,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빚 다 털어냈어. 다 우리 가족 덕분이다.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을런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도 따라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다들 몇 분간 계속 울기만 하다가 동생이 말했어요. 좋은 날 왜 우는 거야? 엄마, 오랜만에 저녁 외식하자. 우리 중학교 때 자주 가던 레스토랑 거기 가자. 내가 쏠게. 네가 왜 쏴? 오빠가 쏠 거야. 됐거든. 이번엔 내가 살 거야. 맨날 오빠가 사냐? 나도 좀 사자. 동생의 말에 울던 저희 가족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조금 생기자 주변에서 소개팅 자리를 추천해주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야, 진수야, 너 모태솔로지? 얼굴이랑 성격 그렇게 쓸 거면 나 줘라. 어? 너 같은 놈이 모태솔로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 이제 연애 좀 해. 오랜만에 만난 결혼한 대학 동기 친구놈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애는 아무나 하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든가. 그래? 그럼 우리 와이프 친구 중에 한번 무색해볼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저는 저보다 5살이 어리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9급 공무원이었어요. 성격이 밝고 쾌활해서 처음 만남부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듣기로는 생활력도 강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10살 어린 남동생이 있거든요. 지금 중학생인데 제가 어버 키운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네? 애가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요. 태권도 선수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돈 보태고 있는데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네요. 사고요? 지난번에 학교 친구를 때려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병원비 물어주고. 아휴, 어머니는 작은 동네 카페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도 제가 벌어서 집도 해드리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랑 이혼하고 저희 가족 신경도 안 썼거든요. 제가 가장이나 다름없었죠. 헉, 첫 만남에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건가? 에휴, 괜히 했다. 아니에요. 제가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 말을 들으니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공감이 되고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저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서로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목표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 집 마련이 꿈이에요. 지금 원룸에 살고 있거든요. 청약도 붙고 있고. 사실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랑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니 감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배우자가 생기면 인생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동반자가 생기는 거니 정말 든든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소개받은 그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쯤에는 나이도 찼고 인생의 한시름을 덜어놨다고 생각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서로 공감대 형성도 잘 되고 믿음이 가서 결혼을 전제로 1년간 진지하게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저 못지않게 짠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가성비 데이트를 하고는 했습니다. 영화도 조조나 심야 영화로 싸게 보고 쿠폰도 열심히 모으면서 그렇게 연애를 했어요. 둘 다 성향이 비슷해서 그 점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연애 1년 만에 제가 투룸짜리 전셋집을 구하게 되고 나서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맘 먹고 반지까지 준비를 해서 내밀며 말했어요. 혜란아, 우리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래? 제 말에 여자친구는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내 친구가 예식장에서 일하는데 이번에 할인가에 예약을 받고 있다더라고. 잘 됐지. 오빠가 청혼하는 타이밍에 어쩜 이런 일이 있냐? 우리 당장 예약하자. 정말? 대박이다. 역시 우린 천생연분인가봐. 언제로 해야 되는 거야? 3달 뒤야. 그렇게 빨리? 준비할 게 많을 텐데. 뭐 집은 오빠 집에 내 집만 옮겨서 살면 되는 거니까 드레스랑 다 빌려서 입을 거고 청첩장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역시 계획적이네. 혜란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지금은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진 않지만 나 10년 안에 꼭 내 집 마련할 거야. 그것도 근사한 아파트로. 나 믿지? 그럼 믿지. 그렇게 급하게 예식장까지 예약을 마친 후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도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터라 제 결혼 소식을 반가워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는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그 여자의 홀어머니와 남동생이 다 같이 참석했어요. 16살의 어린 남동생은 덩치도 크고 얼굴이 좀 사납게 생겼더라고요. 오기 싫은데 온 티가 팍팍 났습니다. 한창 중학생 사춘기 시절이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자리는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별로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오빠, 그 언니랑 결혼해야 돼?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 언니 어머니가 말하는 게 어이없잖아. 자기 살림 미천 데려가는 거라느니 그 어린 남동생도 애가 노는 애 같던데? 사고 많이 치게 생겼어. 장가 가자마자 애 키우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장난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너 벌써 시누이짓 하려고 그러냐? 혜란이 경제관념 투철하고 나랑 잘 맞는 여자야. 왜 그래? 좋게 봐줘. 신우짓이라니. 나 전혀 그럴 생각 없거든. 나 살기도 바빠요. 그리고 나는 오빠가 처가댁 일까지 다 도맡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근데 뭐 오빠만 좋다면 내가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은 없네. 그때 동생의 말을 흘려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네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식을 올리고 제 전시집에서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내는 26이었고 저는 31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늦게 갖기로 서로 합의를 했어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부유하게 살았던 만큼 많은 걸 누리게 해주진 못하겠지만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제 자식은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편이 조금 더 괜찮게 되었을 때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저와 의견이 같았고요. 결혼 후에 저는 한 달 300씩 적금을 붓기로 했습니다. 제 집을 마련하는 게 저의 오래된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빚에 허덕이던 경험 때문인지 대출을 받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젊은 시절을 아버지 빚 갚는데 온 시간과 힘을 쓰다 보니 빚, 대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만큼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적금을 붓다 보니 제 월급에서 한 달에 남는 여윳돈은 50만 원 남짓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공과금이며 휴대폰 요금 등을 내고 나면 정말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함께 적금을 붓자고 하자 아내는 싫은 내색을 했어요. 여보, 혜란아, 우리 결혼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같이 적금 드는 거 어때? 내 월급만으로 적금 붓고 이런저런 공과금 내고 하니까 쓸 돈이 없다. 무슨 소리야. 오빠 통장으로 된 건데 내가 적금을 왜 같이 부어? 그리고 공무원 월급 알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나도 내 휴대폰 요금이랑 이런 저런 거 내고 친정에 돈 못 내고 빠듯해. 그래도 내가 가끔 음식값도 내고 하잖아. 아내의 반응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혼자만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혜란아, 이게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언제까지 이 전셋집에서 살 것 같아? 둘이 같이 모으면 10년 걸릴 거 7년, 아니 5년 만에 해결할 수도 있는데. 난 아직 내 집 마련 생각 없어. 왜 그렇게 그거에 집착을 해? 오빠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집 가장이야. 엄마 카페도 잘 안 돼서 힘든데 내가 도와야지. 사실 내 동생 이번에 또 쌈박질하고 합의금 물어줬어. 오빠 미안한데 나도 진짜 힘들어. 당분간 각자 월급은 각자 관리하자.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결혼을 했어도 친정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내는 나이도 어려웠고 저처럼 집에 대한 욕심도 없으니 욕심이 있는 사람이 희생을 좀 더 해야겠다 싶은 정말 호구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더는 아내에게 적금이나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쉴 틈 없이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일은 잘하는 편이어서 회사에서도 저를 신임해주고 월급도 조금씩 올려주기도 했네요. 저는 휴지 쓰는 것도 아까워서 대변을 넣어도 세 칸만 쓸 정도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동생은 제가 결혼하고 1년 뒤에 대기업 회사원과 식을 올렸어요. 그때 저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큰 마음 먹고 결혼하기 전 여동생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오빠, 이게 웬 돈이야? 이런 거 주지 마. 오빠도 힘들잖아. 우리 그이 부잣집 도련님이야. 걱정하지 마. 야, 동생이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오빠 마음이야. 그냥 받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부끄러운데.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근데 언니는 왜 안 왔어? 아, 처남이 또 학교에서 사고를 친 모양이야. 운동한다더니 때려치우고 연예인 하겠다고 돌아다니다가. 몰라. 속 시끄러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또 사고 쳤구나? 근데 연예인을 한대? 연예인 하려면 사고 치지 말고 살아야지. 무슨 연예인이야. 아휴. 보컬 학원도 다니고 그러나 봐. 혜란이가 학원비 내주랴 학위금 내주랴 이래저래 힘든 것 같더라.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뭐하러 했지? 오빠도 털어놓을 때가 있어야지. 언니 너무하네. 결혼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인사도 잘 안 오고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신우짓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친정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내가 연락 좀 드리라고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 섭섭해 하셔? 말을 안 해도 며느리가 생겼는데 이건 생긴 건지 안 생긴 건지도 모를 정도니 내 집 서운하시지 않겠어? 명절 때도 잠깐 들러서 인사만 하고 쪼르륵 친정 가잖아. 그랬어? 난 일한다고 몰랐네. 내가 좀 더 신경 좀 써야겠다. 오빠 아니다. 알았어. 동생은 뭐라고 저에게 잔소리 하려다가 포기하더라고요. 동생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왕 결혼해서 사는 건데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서 아내에게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혜란아, 오늘 또 친정 다녀온 거야? 힘들다. 당신 처남 지훈이 노래가 엄청 늘었어? 걔 진짜 연예인 될 건가 봐. 오빠, 근데 우리 생필품 다 떨어져 가던데 내일 퇴근길에 좀 사와. 내가 목록 적어서 보낼게. 생필품이 벌써 다 떨어졌어? 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빠, 진짜 이럴래? 어? 내가 뭘? 구질구질하게 자꾸 왜 그래? 실컷 쓰고 살아야지. 우리가 외식을 하기를 해, 뭐를 해? 생필품 사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이럴 거야? 아니, 나는 그냥
금방 떨어졌다 싶어서. 내가 구질구질하게 굴었냐? 구질구질하지 뭔 말을 못하겠어. 아휴, 나 피곤해서 잘게. 근데 혜란아, 내 동생 수진이 결혼한다.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도 좀 드려. 알았어. 우리 집 신경 쓰기도 힘든데.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걸. 너 왜 그런 말을 해? 피곤해. 잘게.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산 생필품들을 친정에 갖다 나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제가 아껴 쓴 생필품들이 자꾸 새로 사야 할 만큼 떨어질 리가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3년째까지는 그래도 조금의 불협화음이 있긴 했지만 여느 부부처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희는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업일을 하느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없었고 아내는 자기 친정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점점 대화도 하지 않게 되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적금 통장에 쌓여가는 제 돈을 보며 어떤 집을 사야 할까 그런 재미로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 30 중반이 넘어서자 저도 아이가 갖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부부 사이도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웬만해서는 연차를 쓰지 않을 정도로 도끼가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6년 차에 제 의지대로 연차를 쓰게 되었습니다. 연차를 쓰고 오랜만에 아내와 분위기를 내려고 마트에서 와인도 사고 와인과 함께 먹을 스파게티 재료도 사서 아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퇴근을 한 아내는 분위기도 모고 오자마자 철푸덕 앉아서 제가 차려놓은 스파게티를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혜란아, 와인이랑 같이 먹으러 간 건데 와인도 좀 마셔. 와인은 갑자기 왜 남사스럽게. 됐어, 오빠나 마셔. 그나저나 처남은 이제 21살인가? 지금 소속사 들어간 거 맞지? 애가 요즘 힘들어해.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연습을 시키는 모양이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연예인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도 애가 열심히 하니까. 혜란아, 처남도 이제 자기 살 길 찾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가질까? 나 이제 나이도 꽤 찼고 더 늦어지면 힘들 것 같은데. 제 말에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와인이랑 스파게티 차려놓고 분위기 잡은 거야? 됐어, 가족끼리 뭔 짓하려고 그래. 징그러. 그리고 우리가 아이 낳을 형편이 돼? 방 2개짜리 전셋집에서 어떻게 애를 키워. 그리고 애 낳으면 혼자서 알아서 커? 내가 다 뒤치다꺼리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 아이 낳지 말고 살자.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충격적인 말을 해댔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아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혜란아, 아이는 낳아야지. 어떻게든 낳기로 했잖아. 나 이제 4년만 더 모으면 적금 5억 만기 돼. 그러면 지금 재개발 중인 서울 신도시에 아파트 살 수 있어. 아이 낳아도 된다고. 너만 도와주면 돼. 너 언제까지 친정이라만 신경 쓰고 살 거야?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냐? 그러게, 하지 말걸. 어려서 뭘 몰랐지 뭐. 배부르다. 나 머리 아파. 이상한 소리, 이상한 짓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자. 아내는 그렇게 단칼에 대화를 단절해버리고 스파게티를 다 먹은 후 치우지도 않고 들어가서 씻고 누워서 코를 골며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먹고 남긴 그릇을 설거지하며 내가 원하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한숨만 내쉬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한탄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혼을 할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내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겉보기에만 부부로서 4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결국 데뷔도 하지 못하고 소속사에서 나와서 제대로 된 직업도 갖지 못하고 장모가 하는 작은 카페 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몇 번 용돈을 주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받기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10년간 악착같이 쓸 거 안 쓰고 월급을 있는 대로 넣어서 5억 적금 만기를 하게 되었어요. 통장을 보며 너무 행복해서 들떴습니다. 늦긴 했지만 이제는 아내와 관계를 회복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재개발된 동네에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5억이면 방 3개짜리 신식 아파트를 구하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정말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가계약을 한 후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집 가계약했어. 나 너무 행복하다, 혜란아. 우리 이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나도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너랑 잘 살고 싶어. 아이도 낳고. 가계약을 했어? 본계약은 언젠데?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모르겠네. 근데 넌 안 기뻐? 우리 집이 생긴다고. 난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아. 그래. 우리 엄마 요즘 카페가 힘들어서 엄마가 강릉 카페거리에 카페 차리고 내 동생이랑 같이 운영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가 해줄 게 없어서 마음이 안 좋아. 어머님 카페 항상 사정 안 좋다고 했었잖아. 어쩌냐. 강릉까진 아니어도 안전한 프랜차이즈 카페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모르겠어. 저는 제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뻤는데 아내는 친정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을 하는 날이 되기 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주인이 시간이 그날밖에 나지 않는다며 얼른 본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중요한 회사 미팅이 있었고 아내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 제 적금을 대리 수령해서 계약을 하라고 연락을 했어요.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아내에게 제 10년의 노고가 들어있는 적금 통장을 맡긴 거였어요. 혜란아, 잘됐다. 너 오늘 쉬지? 내 적금 통장 어디 있는지 알지? 내가 대리 수령 위임장 써놨으니까 회사 잠깐 들러서 그거랑 내 신분증이랑 도장이랑 가지고 은행에서 돈 찾아서 땡땡 부동산 가서 잔금 다 치르고 할 수 있지? 오늘? 지금? 왜? 시간 안 돼? 아니야. 갈게. 그렇게 저는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대리인 위임장과 제 신분증과 도장을 주었어요. 혜란아, 잘해. 나 진짜 바빠서. 알았어. 걱정 마. 아내는 어쩐지 오랜만에 신이 나서 제 통장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정신없이 바빠서 아내에게 연락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외부에서 일 때문에 미팅을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팅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꺼두고 미팅이 끝난 후 저녁 7시가 되어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야단이 났습니다. 아니 사장님, 계약하는 날 이렇게 파기하면 어떡해요? 그거 진짜 좋은 집인데 그렇게 안 받는데 뭔 일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와이프가 가서 계약하고 잔금이랑 다 했을 텐데. 뭔 소리야? 안 왔어. 집으로 딱 한 번 오고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뭘. 어쩔 거야. 집주인 야단 났어. 다른 사람이랑 계약하겠다고. 내가 사정이 있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말은 해놨는데 다음 주 내로 계약해야 돼. 아유, 감사해요. 제가 알아보고 또 연락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간 건지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3번 계속 걸어도 받지 않아서 정말 강도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혜란아, 어디야? 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나 괜찮아. 근데 오늘 부동산 못 갔어. 돈은 어떻게 됐어? 오빠, 나 지금 엄마 집이야. 이 돈 엄마 주려고. 엄마 강릉 카페에 계약까지 해놨더라. 이거 우리 엄마 주자. 뭐라고? 너 진짜 미쳤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이미 엄마 통장에 돈 보내놨어.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집은 나중에 사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너 그 돈 안 내놓으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장 고스란히 가지고 와. 가족이잖아. 내 가족 준 건데 왜 그래? 아내의 말에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겠다 싶어서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절도죄로 아내를 신고했어요. 경찰도 제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도 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알고 지내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창피했지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정말 10년의 세월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제 꿈을 이루기 바로 직전에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은 그 기분은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저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도 하고 제 돈도 다 돌려받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미친놈처럼 경찰서에 갔다가 변호사를 만났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근데 가족이잖아. 한 번만 도와주자. 이게 마지막이야. 아내의 말에 저는 더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법원에서 보자. 오빠 변호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미쳤어? 너 절도죄랑 이혼소송으로 고소했으니까 앞으로 잘 대처해. 두말할 필요도 없어. 내 집에서 네 짐 가지고 그 좋아하는 친정으로 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허탈한 마음에 피우지 않던 담배까지 입에 물었습니다. 너무 독해서 기침이 나오는데 계속 담배를 태웠네요. 지금은 끊었습니다. 암튼 그날 그러고 있는데 새벽에 아내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진짜 변호사 선임했어? 했어. 짐 가지러 왔냐? 얼른 가지고 가라. 오빠 미안해. 고소하지 마. 오빠 돈 고스란히 가지고 왔어. 내가 미쳤었나 봐.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제 앞에서 설설 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아내에 대한 믿음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통장이네. 거기에 넣은 돈을 가지고 왔어? 오빠 내가 비밀번호 알려줄게. 이거 오빠 거야. 소송 그만둬. 됐어. 그냥 짐이나 싸서 얼른 나가. 변호사님이 선임했고 돈은 나중에 소송하고 나서 돌려받을게. 나가! 저는 그렇게 윽박을 지르며 아내의 짐을 꺼내서 내던졌습니다. 고집이 어찌나 센지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제 앞에서 가만히설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손수 제 손으로 아내의 짐을 싸서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아내도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현관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오빠 나 못 가. 나 공무원이야. 소송하는 거 알면 나 어떻게 다시 일하라고. 오빠. 그건 네 사정이지. 너랑 네 가족 생각만 하고 살았잖아. 네 앞가림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내와 부부로서 가족이긴 했지만 제 돈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정황이 확인이 되어서 아내는 제 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벌금 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진행하던 이혼소송 끝에 저에게 위자료도 주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소송 취하하면 안 돼? 나 진짜 일 그만둬야 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용서해줘. 내가 이제 와서 널 용서해주겠니? 너도 인간이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소송 기간 동안 저는 평생을 바쳐서 일하던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건강 상태도 나빠져서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경주마처럼 달려온 제 삶이 불쌍해서 저는 눈물만 흘렀네요.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제 피 같은 5억을 돌려받았지만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제 친동생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빠, 박진수! 내 오빠 맞아? 왜 이래? 이제 다시 기운 차려야지. 나쁜 것들 다 떨궈냈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오빠, 힘내. 그런 말을 들으니 조금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41에 평생 꿈이었던 제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드나들며 좋은 조건으로 신도시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도 부동산을 드나들다 보니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합격을 하고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영업을 하던 사람이라서 제가 말주변은 좋거든요. 집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본인들 사정에 맞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전 아내는 이혼 후에도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보세요? 진수 오빠, 나야. 잘 지냈지? 우리 만나자. 나 일도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 일에. 이제 오빠의 소중함을 알았어.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나 오빠 아이 낳고 싶어. 야, 너 진짜 미쳤냐? 소름 끼쳐. 그런 일을 당하고도 내가 너한테 정이 티끌 만큼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아? 이런 전화하지 마. 쭉 그래온 것처럼 소중하고 답 없는 네 친정 식구들 건사하면서 잘 살 생각이나 해. 끊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돈이 뭔지 힘들게 살았던 제 삶에 여유를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는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국내 여행을 가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인데 비혼주의로 혼자서 씩씩하게 살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전 아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는 자영업을 하는데 꽤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와 지금 아내는 결혼을 한 후에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네요. 흔히 미운 4살이라고 하지만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엽고 예쁘기만 한 아이입니다. 이제는 아둥바둥하지 않고 지금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인생 즐기면서 아이도 잘 키우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바쁜 생활 속에서 꼭 여유를 찾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